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0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정치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분들이 사실상 재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선거에 지기 위해서 아주 피나게 노력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전 분열하면은 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을 분열시키면 집니다. 윤석열과 문재인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상대방을 분열시킵니다. 그리하여 소수로 정권을 잡습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의 고전적인 권력 장악 수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지 기반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기 편을 분열시킵니다. 상대편을 분열시키는 문재인과 자기 편을 분열시키는 국민의힘, 그 승패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편을 분열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두 가지 사건으로 풀이를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청와대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그 바람에 반대 여론이 60%나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게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통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퇴임하는 문재인보다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가만 들여다보면 중도층이 이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지지 기반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수, 중도, 젊은 층이 연결되었습니다. 보수, 중도, 젊은 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물론 윤석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씨, 그리고 이준석, 이 네 사람입니다. 자, 먼저 떨어져 나간 것이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이 부류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온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청와대 이전을 보고 사람을 잘못 봤다. 검찰총장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거기서 일단 지지율이 꺼졌다가 그 다음에 취임한 이후에 잠시 올라왔다가 6월 1일 선거,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가 했더니 7월 초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층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2030 세대를 대표한다고 보여지는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노력하는 그 결과로서 2030 세대가 이탈했습니다. 2030 세대가 윤석열이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고 그래도 30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고 보여지는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까지 영입을 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참 젊은이들에게 다가오려는 진정성이 있구나. 그리고 몇 가지 맞춤형 공약, 이게 주요해가지고 2030 세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득표율이죠. 50%나 되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2030 공약 작전이었습니다. 그 성공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데 대한 반발로서 2030 세대가 지지율이 단순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40대 수준으로 반윤석열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40대 수준입니다. 이래서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가
요사이 회복된 게 30 한 2~3% 된다는데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비참한 이야기죠. 지금은 기세등등할 때 아닙니까? 보통 60% 70% 지지율이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지층 분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중도 떨어져 나가고 2030 떨어져 나가고 한때는 경북까지 떨어져 나갔다가 요사이는 경북에서 다시 윤석열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다음 총선이나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별 집착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럴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출마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든 자신이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떠냐? 자, 국민의힘은 자기 대선까지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요사의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단계로서는 공천입니다. 공천받는 겁니다. 2단계로서는 선거운동을 잘 해가지고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고, 제일 문제는 공천받는 건데, 공천받으려면은 공천권이란 말 자체가 이게 비민주적인 겁니다. 민주주의 정당에서 무슨 공천권이 있습니까? 공천권이 있다면은 유권자가 있는 거죠. 또는 그 당 소속 당원이 있는 거죠. 여기서 공천권이라고 하면 당권을 장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치열하게 아마 다음 당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천권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경상도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까지 포함한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공천 이꼴 당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천 이꼴 당선이다. 대구, 경북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죽으라 하고 이제 이준석을 배제하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윤석열 친위 세력이 당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재판에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뻔히 내려다보는 국민들의 생각에 무엇이 싹 트겠습니까? 아, 국민의힘은 차기 집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오로지 자신의 공천과 당선에만 신경 쓰고 있구나. 여당 의원도 좋고 야당 의원도 좋고,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이 더 좋다. 야당 의원은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국정을 맡지 않으니까 무책임하게 무조건 집권 세력이 잘못하는 거 공격만 하면 됩니다. 야당 의원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음 정권을 좌파 세력에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고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을 믿고 그래도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 보수 세력은 속된 말로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보수 세력이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게 된 건지, 저도 선 웃음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제 다음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지금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의석수가 더 줄어들든지 아니면 제3당이 나와가지고 정치판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로서 여소야대가 되든지 아니면 윤석열 소속의 국민의힘, 그때까지 국민의힘이 존속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제2당도 아니고 제3당으로 가든지 어찌되었든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서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대선의 문제인데, 다음 대선을 지금 전망하기는 너무나 아득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팩트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존재는 홀몸이 아니죠. 2030 세대의 상징적 인물이죠. 그렇다고 2030 세대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상징적으로 2030 세대의 상징적 인물인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 지금 윤석열 세력이 추진하는 대로 만약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면은 어느 편에 쓸 거냐는 겁니다. 민주당과 손잡을 거냐, 아니면 중도로 갈 거냐, 계속 보수로 남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총선도 그리고 다음 대선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2030 세대는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면은 2030 세대 보수여야 할, 보수를 밀어야 할 2030 세대가 완전히 그 반작용으로 민주당 세력을 지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어떤 언론사 간부, 60대입니다. 간부가 최근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30살인데 한강변을 산책하다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들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국민의힘 안 찍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을 찍은 게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이준석을 보고 찍었는데, 이준석을 이렇게 짓밟는 걸 보니까 내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보수적 언론사에 있는 분이고 이준석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사 간부의 이야기라서 제가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또 하나를 추가를 하더라고요. 저 대통령 집무실 옛날 국방부 건물에 가보았더니 자기가 탄식을 했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도저히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이거는 구청장이 근무할 자리지 대통령이 근무할 자리가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여기에서 근무할 자리가 아니다. 국격에 안 맞는다. 이런 실토를 했습니다. 그것 다 기사화될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다음 차기 대통령의 큰 그림자를 하나 드리고 있는 게 이 청와대 문제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반드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공약하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 청와대 문제도 이준석 문제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아주 좋은 건물을 신축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상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통령의 출퇴근길은 이거 지뢰밭입니다. 위험합니다. 동선이 노출되니까요. 그렇다고 신축하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돈 안 쓴다고 해놓고 400억만 된다고 해놓고 지금 왜 또 영빈관 짓는다 하다가 물리고 또 신축하느냐. 신축하려면 적어도 몇 조가 될 겁니다. 신축 공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면 모르죠. 나는 신축한 대통령실에 안 들어간다. 차기 대통령부터 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도 아마 반발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 가다가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두 집 살림하는 청와대. 그래서 이것도 자기 대통령 선거 그 전에 아마 총선 때부터 이게 시비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은 윤석열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이준석 지금 쫓아내기를 밀어붙이다가 지지 기반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직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개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보고 국민들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당에 정책이 있으면 국민은 대책이 있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